네, 정치 이슈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언니들을 만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범언니 이양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이 방송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굵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유난히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언니라는 그 호칭을 받으시겠죠? 네. 좋죠. 예. 예, 저는 막내여가지고 언니라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설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고란 기자님은? 저도 막내라서 언니라는 호칭을 집에서는 못 듣지만 사회 나와서 많이 듣습니다. 예. 일남삼녀의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 생각하실지 갑자기 머릿속이 뜨악해지는.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그 위에 부른 호칭이 누나가 아니고 언니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맞이고 밑에 여동생만 셋이어서 평생 오빠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더니 유사 방송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저를 그렇습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주. 우리 양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 또 한 시간 동안 또 함께할 텐데 아무래도 뭐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MB. MB. 뭐 지금이 아니라 좀 꽤 됐는데 이제 정점에 오르셨죠. 정점에 오르셨고 영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뇌물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스에서 3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만든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스에서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이 돈을 대납해준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부분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신 부분들은 이제 국고 손실이 된 겁니다. 단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을 뺀 거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하신 거죠. 대통령의 힘을 남용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퇴임할 때 안 가져와야 될 당연히 가져오지 않을 대통령 기록물을 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서 한 18가지 혐의를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항목은 6개고. 근데 또 18가지 혐의입니까? 희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가지. 저도 18가지. 그거 눈치채셨군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했는데요. 눈치채실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법이 이 형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골고루 걸쳐 있는 겁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뇌물죄, 그다음에 뭐 국고 손실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고 편향되지 않게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제 횡령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전 분야를 망라하고 계시다. 근데요.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여사님의 명품백 돈이 들었냐 안 들었었냐 논란 중. 아까 사실 이제 뭐 혐의 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80페이지에서 90페이지 가량 A4 용지로 썼는데 이번에는 270페이지를 썼다고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는 것만 이 정도고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쓴 게 A4 1000페이지입니다. 검찰이 정말 판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에게 이건 뭐 저는 뭐 좀 수당을 좀 따로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당을 따로 그리고 그 외에도요.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하여 또 그건 뭐 아예 자원외교 그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지난번 1차 소환조사 이후에 그때 얘기를 한 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문서들 증거들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문서 일일이 들이밀면서 뭐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120페이지 질문지 만들어놓은 거 묻고 답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런데도 증거를 안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속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문서 기획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결제받아서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고 하니까 구속돼 있는 부하 늦은 측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14일 날 소환조사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은 막 털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영장을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를 정리가 안 됐으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예. 영장의 공소 사실로는 정리한 게 한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에 참고문서. 우리가 예. 새로 수사를 할 것만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또 드림인 거죠. 아이고,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 오전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 내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좀 약간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수요일 날 22일, 내일이 22일인가요? 아니, 예. 근데 모레구나.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가 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 당원의 경과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법원 쪽에서 조금 서둘러 주기를 아마 저는 바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걸림돌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미니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어느 정도 냅니다. 이게 이제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장실질심사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 소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로 풀어서 쓴 게 200페이지가 넘고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가 들어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주고 나보고 반나절에 끝내라고 하면 너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목요일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 날 내일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고요.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목요일 새벽쯤에. 목요일 새벽쯤에. 목요일 새벽쯤에. 그럼 또 잠 못 드는 수요일 밤이 되겠군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사건의 추이 같은 것을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막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놓고라도 그 기자분들 기다리시라고 좀 이렇게 좀 판사 방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결과를 늦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사도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기자분들은 당연히 기다리면서 이제 근데 판사 배정이 아직 안 되지 않아요? 판사 배정은 사건을 영장을 하고 컴퓨터로 자동 배정을 합니다. 세 분이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받으실지는 모르죠. 이 마당에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판사님들은 그러면 주당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으시나요? 갑자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야근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는 건데 52시간 적용은 절대 못 받고요. 대한민국 판사들 그 기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특히 이런 큰 사건을 맡게 되면 그럼 좀 쉬시나요 다음번에? 못 쉬죠.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내가 전생에 그 업보가 많은 모양이다라나 탄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맡으면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뭐 출세를 하려면은 뭐 당연히 그럼 뭔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가 한다라는. 근데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잘하면 모르겠으나 조그만 실수라도 하나가 있으면 또 이해관계에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어느 쪽에 결론을 해도 어느 쪽으로부터는 반드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언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지 또 어느 때 그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그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게 잘 감춰왔기 때문에 드러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측근들까지도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측근들을 회유하려는 정황도 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막 문서를 파괴하려다가 잡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계지단에서.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자,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인데 3대 구속사유 중에 하나가 그 증거인멸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혐의점을 10년 만에 찾았다. 근데 지금 또 풀어주시면 이 상황에서는
더 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 구속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겠죠. 좀 법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10년 동안 우리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양치기 대통령 같은. 근데 양측이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저도 뭐 그 경제 범죄나 이런 거를 가끔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사기를 치는데 가장 잘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자신을 속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정말로. 아, 실제로 심리학에서 보면 예. 거짓말 하다 보면 뇌 구조가 바뀌어서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안 해요. 기억 자체가 조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B가 예. 뭐 다 쓰는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냥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할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실은 이분은 확신 체계 속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겪어봤어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그럼 형이 67억을 진짜 빌려줬다. 본인은 이자도 안 그렇게 줘도 생각하실 되고. 수도 있어요. 그런 형 갖고 싶어요. 67억 그냥 빌려주는 네, 형. 그냥 주고 뭐 달라지도 않고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사용증을 썼는지 마는지 그래도 67억 주고 네. 갑자기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러게요. 왜. 법인카드도 그냥 막 그러니까. 써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본인이 또 최근에 그 말을 또 한 번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 있어서도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나만 그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지금 상황에 주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이 한마디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때마다 이제 측근들이 버럭해서 정말로 안 내놓던 것들을 갑자기 토해내기 시작하신다. 그게 이제 MB로부터 네. 이 측근으로 불리는 그래서 결국 범죄를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MB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아까 단순한 거죠.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고 도와준 거고 예. 다 그냥 그때 당시로 범죄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켜서 한 일인데 예. 갑자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 해버리면 예. 자기만 뭐 이렇게 다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한 얘기 중에요. 이게 만약에 당선 후나 재임 기간에 밝혀졌으면 당선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역사의 가정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긴 어렵고 왜냐하면 선거 무효라는 것과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다르고요. 다만 이제 워낙 그 당시에 당선이 유력시 됐었잖아요. 이게 알려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만 너무 그런지 이제 오늘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이제 3억 원을 이제 스님으로부터 받아가셨던 부분이 이거는 확인이 또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스님께서 기독교계로부터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이 딸리니까 불교계에서도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거를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편향되지 않게 수표는 탈인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달라. 근데 여기서 주목의 두 가지인 게 그러면 뭐를 걱정을 했길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라 그랬었을까라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불교계에 가기 전에 기독교에서는 다 받았다고 했으면 기독교계에서는 얼마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았을까? 이거 안 나왔잖아요. 워낙 하나님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주신 분이라서 이전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받으셨는데도 갈등 일으키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쪽에 출입도 하지 말라라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었으니까 불교계에서는 그렇죠. 참 씁쓸합니다. 그 양재열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거는 발부되는 건 뭐 100%다. 변호사는 절대 없겠죠. 100%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오죽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도 어제 5시 반에 이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원래 검찰은 단독제 관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 거지 누구 재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 아닌데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영장 청구 방침을 전달을 받고 본인도 거기에 동조해서 청구 방침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을 했고 예. 그런데도 문무일 검찰총장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박상희 법무장관에게 가서 아하. 상황 설명을 했고 예. 그래서 가자라고 해서 가자. 통보를 해서 이제 가자가 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가즈아. 그만큼 가즈아. 신중에 신중을 네. 한 거죠. 박상희 예. 법무장관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기왕이면 불구속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 전달을 했지만 그래요? 예,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안이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한 거죠. 예. 아니 유시민 전 장관도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시민 전 이야기를 장관 같은 했는데. 경우는 원칙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구속이 수사가 원칙입니다. 저도 그리고 어딜 가서 늘 불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고 예. 본인이 그 검찰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어느 정도라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고 직접 법정에서 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법리성으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된다 이런 식의 다툼을 벌였으면 모르는데 증거도 안 본 상태에서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리고 다 떠넘겨 버리니까 검찰에게 선택의 여지를 안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 예, 유시민 어쩔 수 네 없어요.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되게 정무적인 판단과 일반적 원칙론을 얘기한 건데 예.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당은 어쩌냐, 야당은 어쩌냐, 지방선거의 영향은 어쩌냐, 뭐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두고 지방선거 치르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잘라내야 될 것 같고요. 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그 일반론은 사실은 대통령부터 적용하면 곤란하죠. 힘없는 서민들에게 먼저 불구속 원칙을 지켜나가고 대통령에게 적용해야지. 그렇지. 오히려 그건 거꾸로 좀 특권을 인정하자 대통령에 뭐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 운운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본을 보이거나 오히려 더 뭐 엄격하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를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삼아가지고 온갖 형태의 이런 그 구조 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중처벌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정경유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기업이면서 본인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한 몸의 정경유착에 화신이 돼버린 거죠. 현실 그러니까 정경일체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그런 정경일체가 됐고 그런 형태의 어떤 통치는 마지막이어야 돼야 된다. 사실 본인 말대로. 그럼 마지막이어야 된다. 저는 그게 마지막이어야 본인 말대로. 그 말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에서 일종의 피의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알려지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도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의 검찰의 입장은 그런데 뭐냐면 이만큼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수사 과정에 있는 일을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다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다른 수사와는 달리 이게 기자들이 막 뒷면에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례 브리핑 하다시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검찰은 욕을 먹더라도 피의사실 공포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낱낱이 공개한 상태에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안이 엄중해서 그러는 것이다. 입장입니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사 검사들이 혀를 내두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건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한 얘기가 18가지 중에서 하나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각자가 다 중대 범죄다. 그런데 이게 제 주변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MB 구속에 대해서는 그닥 큰 반향을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실제 14일날 소환조사하는 당일날도 자택 앞에서 한 사람 정도가 시위를 하다가 검찰청 앞으로 한 사람 1인 시위를 했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한 3명 정도가 지지자들 몇 명과 함께 잠깐 나왔다 갔죠. 저도 그날 검찰청에 갔었거든요. 주변이 정말 조용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시민단체 분들은 와 계셨는데 반대파,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계셨어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걸 이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자기 팬을 모았지 않습니까? 이제 댓글 달기 한다든지. 경찰 수만 명, 7만 명.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댓글이 정말 순수한 댓글이었으면 나왔어야죠. 그분들이 정치적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것만으로도 조작이었던 반증이 되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을 돌잖아요. 계속 돌면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줘야 된다, 뭐 막 가엾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안 하세요. 해도 너무했다 이런 분위기. 네, 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건 무리긴 하겠지만 제가 못 만났다.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주변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3월 16일에서 17일 전국 남녀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75.1%가 그렇게 해야 한다,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었겠죠. 자,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고 응답률은 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방송심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알면서 보세요. 이게 하면서 보통 이런 거는 다다다다다 읽으시는데 굉장히 자세히 읽으셔가지고요. 또 저는 또 친절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진행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부가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끝났네. 3부에서는 저는 입을 좀 닫고 있어야겠습니다. 계속 혼자 저만 떠든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무수한 화살을 뿌리고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안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안 가고. 본인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심실하는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는 게 혹시 가봐야 소용없는 게 아니냐는 판단도. 그러면 이제 집에서 구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11시 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용.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속보가 떴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목요일 아침 10시 반, 목요일 아침 10시 반,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과 함께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급했네요. 저는 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모양입니다. 언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워낙에 방대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바램을 담아서. 자,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누가 맡느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엽니다. 제가 이분의 과거 판결 중에 주목되는 거 몇 가지 꼽아봤는데, 핸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근로자 165명 2년 만에 못 받은 돈 5억을 받도록 판결 내린 그런 이력이 있고, 학생 성추행 내부 고발자로 의심되는 교사가 파면당했는데 파면 무효 결정을 내린 판사고, 인천지법에 있을 때 성동학교 내부 고발 의혹을 샀던 또 역시 그런 교사를 파면을 냈었는데, 이 학교가 그때도 역시 파면 무효 결정을 내린 그런 박범석 판사입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을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법원이건 영장전담 판사가 그 법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판사분들인데 이제 김명수 체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일종의 한 번에 더 시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분이 MB를 비호할 것 같진 않아요. 법원의 판사가 지금 누굴 비호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MB가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은 이건 비호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대답에 대해서는 무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무피권을 행사합니까? 알겠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 비겁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가 목요일 아침 10시 반에 있다는 소식. 아마 그러면 금요일 아침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수요일 날 잠을 못 잘 거라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밤을. 그래요. 그 토요일 밤에 이 노래 있죠. 이거 원래 원곡은 목요일 밤에 이거예요. 진짜요? 그러다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뭐 추론하건데 그때는 뭐 금지곡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만나서 뭐 그녀를 만나고 그러면은 금요일에 정상 근무가 어렵다. 뭐 그런.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옛날에 김정호의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 금지곡이 된 이유가 아니 통금인데요. 통금도 어떻게 이별을 하냐? 이별을 하느냐? 이거는 법규 위반이다. 왠지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목요일 밤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씨. 윤상 씨가 현송월 만난다 이 소식. 예, 최민희 의원님이 준비하셨죠? 예, 일단 윤상이라는 분이 네. 이번에 이제 선임 대표, 이제 수석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통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윤상은 대중음악을 세대별로 잘 특징을 살려서 예, 기획을 잘할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윤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뭐 보랏빛 향기. 예. 아니, 진짜. 그분의 대표곡은 아니고, 예, 이제. 그분이. 뭐 이별의 그늘, 그렇죠. 뭐, 한 걸음. 저는 보랏빛 향기.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EDM 1세대인데, 윤상 작곡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본인이 직접 가수도 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작곡가로 이제 아직 그 영토를 해서 프로듀서. 예, 그리고 이분이 1987년에 김현식 음반 작곡가로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보니까 음악성이 아주 있는 분. 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그룹 SES 네. 그리고 보아 등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친숙한 대중음악 중심으로 이번에 예술단 기획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건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네. 남북 간의 예술 교류의 역사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1990년에 평양에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렸을 때 단장이 황병기 님이었어요. 국악. 가야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로 이제 좀 클래식한 고전 음악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단장 비슷한 걸 하다 보니 남북 간의 어떤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가락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사실 더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북한을.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총알 대신 예술을 선보이고 왔다는 말. 이게 원로 가수 김정구 씨가 1998년에 북한에 갔다 오면서 한 말입니다. 1985년에 평양에서 이제 음악 공연이 있었거든요. 요때 한 말이 총알 대신 예술을 선보이고 왔다. 85년요? 네. 너무 어려 기억이. 네, 그리고 그때 예술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이 원로 가수 김정구 씨 작곡했고요. 나훈아. 그다음에 작곡한 김희갑. 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김희갑 선생도 실향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 1990년 98년 특히 그 윤희상 음악가의 이름으로 음악회가 북한에서 여러 번 열렸더라고요. 남북이 같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기억하시는 건 아마 2000년에 평화친선 음악회일 거예요. 그때 패티김, 태진아, 서른도 그리고 핑클이 갔는데 그때 그때 핑클 공연을 보고 그 객석의 표정 잡혔을 때 다들 좀 신기한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2000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앞에서는 막 음악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냥 다 객석에 가만히 앉아서 놀란 거죠. 그리고 2000년 6.15를 전후해서는 예술 교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드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 거 생각해 보시면 2000년 12월 11일 날 금강산 가극단이 왔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을 하느냐로 되게 설왕설래했다는 그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 김연자 씨가 평양 함흥 공연했던 거. 이것도 아주 센세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 8.15 때 드디어 만수대 예술단하고 피바다 가극단이 방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바다 가극단이 어떤 내용을 이제
선보일 건가 그래갖고 그때 아주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네.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예. 그렇게 근데 됐었습니다. 제목이 피바다. 피바다는 가극단 이상하죠. 예. 네. 그런데 그리고요 또 신기한 게 2003년 8월에 KBS 전국 노래자랑 네. 이게 평양 공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평양 모란봉 공원 평화정 앞 야외 무대에서 그 평양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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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 그 공연이 송혜 있었습니다. 그래요? 송혜님이 송혜 선생님. 선생님이 노래자랑 이러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송혜 선생께서 또 시장민 아닙니까? 네. 월남을 네. 한 분인데 네. 그래서 이 이 역사가 길고 북으로 올 수 네.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당시에. 많았죠. 북쪽에서 거부감이 좀 있어서. 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2005년 8월에 조용필 씨의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SBS가 그때 네, 네.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교류가 이어지다가 아시다시피 네.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는 아주 그냥 네. 아, 그리고 지금 다시 네. 남북 예술 교류에 예. 꽃이 피게 됐고 아. 그 상징적으로 윤상을 뭐 대표로 선택한 거는 이제 보다 우리나라의 예술 혹은 우리나라의 노래가 북한에 많이 알려졌다는 전제로 가능한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윤상 지금 씨. 10년간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혹시 2005년에 삼성이 예. 광고를 찍었는데 네. 그렇죠. 이효리와 예. 북한의 조명애 예. 두 명이 같이 나오는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옛날 시절으로 봤으면 예. 이건 종북이잖아요. 광고에다가 예. 북한은. 아. 근데 2005년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배경음악이 이 언젠가는 이상은 씨가 네, 불렀잖아요. 맞아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뭐 이런 가사. 예.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근데 예, 그게. 그렇습니다. 아, 그로부터 벌써 13년이 10년, 지났네요. 10년. 예. 네, 그런데 때 아닌 종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 진짜. 한 특이한 단체의 아유. 대표가요. 음. 윤상 씨 이름이 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씨 성을 가진 윤상원, 윤희상 이런 분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면서 누구하고 친인척이냐 뭐 이런 그런 게 왔는데 윤상 씨는 이윤상이죠. 예명이고요. 이윤상이죠. 예, 이윤상이라고 합니다. 팩트 폭력을 김영석 작가가 했죠. 네. 본명이 이윤상입니다만. 그러니까 윤희상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과의 좀 특별한 관계 이런 걸 들어서 예. 윤상 씨도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혹시 윤상 씨도 뭐 정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네. 가짜뉴스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근데 예. 너무 어이가 진짜 윤상이었으면 얼마나 이걸 가지고 또 해명하고 또 윤상 씨도 마음 아프고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이윤상 씨는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그래갖고 가짜 아이고. 뉴스가 예. 차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정정을 했거든요. 예. 윤상 씨 본명이 윤상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윤상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조국인 분이면 북한 공연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또 썼대요. 찍 저는 이 듣자마자 찍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뉴스가 이렇게 그냥 보통의 뉴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퍼지면 괜찮은데 이 어른들 사이에 SNS를 통해서 확산된 아하. 뉴스가 있거든요. 그럼 예, 요 예. 앞에 뉴스만 보통 나오게 돼요. 뒤에 해명이 안 뒤에 나오죠. 해명이 안 나오죠. 그래서 가끔은 계속 윤상을 이제 네, 그렇죠. 특수한 가끔 뉴스를 저희 하는 어머님은 요거가 비슷한 케이스에 이 앞에 뉴스만 보고 이렇대더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엄마 그거 이렇게 나왔어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이건 정말 가짜 뉴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진실을 그 불편해하는 이런 마음 밑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작이 끊임없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겠죠. 예. 그렇기도 끊임없는 하고요. 조작. 예. 제가 이제 가짜뉴스 대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믿게 된다. 거짓을. 예. 가짜뉴스하고 진짜 뉴스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막 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너무 그럴듯해서 너무 많이 맞아, 보니까. 맞아. 그런데 그걸 하다 생각해 봤는데 예. 가짜뉴스에도 긍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어차피 현실은 받아들이게 되고 연착륙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더라. 네. 라는 최 의원님 정신승리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뭐 속히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치셔야 돼요. 이게 뭐 가짜뉴스에. 차고나 오해 차원에서 벌어진 거는 뭐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이게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막 사고는 오보죠. 예. 가짜 뉴스가. 예,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팀이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짜 뉴스 유통 그 범위나 이런 걸 보면 그 네. 유통 범위가 줄고 있고 네.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핵심은 누군가는 아니겠지만 그 가짜뉴스의 소비자들이 이제 좀 지겹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만큼 또 언론이 건강하고 또 신뢰를 많이 얻는다면은 야야 그렇게 뜬소문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신문 보자 방송 보자 이랬을 때 그렇죠. 사실은 김영민을 들으면 됩니다. 그 얘기를 김영민 얘기를 또 갑자기 하셔서 기승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좋아서. 그렇죠. 진실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고란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게 무슨 단체인지 우리 최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슨 단체인가요? 예,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그리고 공중성 때문에 방송으로 나간 내용은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 민간 기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네. 저도 이 뉴스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다 심의를 넣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일반인 누구나 방심위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클릭 3번 하시면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클릭, 그다음에 전자민원 클릭, 그다음에 내용 쓰시고 클릭. 혹시 뭐 불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빼고 정치쇼는 빼고. 아니 정치쇼가 불만이 없게끔 방송을 해야지. 저희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제기하지 마시라 이런 말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방심위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보니까 특정 PC에서 민원이 너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특정 PC에서. 이상해서 내부 감사를 벌였더니 어떤 내부에 있는 김모 지금 전 팀장이죠. 파면이 돼서 김모 팀장 사무실에서 뭔가 민원이 계속 작성된 걸로 드러났답니다. 방심이 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지난 6년간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본인 이름이 아니라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3자 명의를 동원해서 작성을 했죠.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딴 사람이 한 것처럼 해서. 근데 이 중에서 무려 33건이 실제로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법정 제재, 뭐 행정지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전파 재승인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송사 재승인 때 벌점이 되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송사 특히 지금 뭐 우리가 케이블 TV나 위성 TV 또 지상파 TV를 통해서 보는 이 매체들이 뭐 평생 혹은 뭐 영원히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내지 5년마다 제어가 심사를 받습니다. 제어가 심사를 했는데 탈락을 했다. 그 방송 전파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청부 심의가 되는 거죠. 정치적 심의. 뭐 어떤 사안을 심의를 했냐 봤더니 주로 정치적인 관련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JTBC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는데 보도 시사 프로그램 18개를 했는데 그중에가 9개가 JTBC 거예요. JTBC 표적 심의라고 주장할 만하네요. 그리고 그 JTBC 관련비는 12건 가운데 뉴스룸에 대한 요청이 8번이었고요. 또 되게 신기한 게 그 JTBC의 2016년 10월에 방송된 김재동의 톡투유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방송이 2016년 10월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2015년에 됐는데 1년이 지나서 이걸 심의를 요청한 거예요. 민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게 얘기가 뭐가 됐냐면 김재동 씨가 군장성 배우자 호칭 잘못 불렀다가 영창에 갔다 왔다. 이게 당시에 국방부와 자한당이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이 지난 걸 보통 정상적인 경우면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으면 잘 봐야 재방송쯤 보고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년 뒤에 이걸 다시 보고 했다? 그거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인지 후 한 달. 인지 후 한 달. 그러니까 알고 있었더라도 내가 인지한 거가 2016년 뭐 7월이다. 뭐 이렇게 1년 지나도. 이분은 굉장히 뒤늦게 찾아보셨나 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걸 봤는데 그럼 과연 이분이 청부심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분 주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 그래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청부 살인이네 청부 살인. 당시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박만 위원장이었나요? 2016년이면. 박효종 교수 아닌가요? 박만 박효종. 11년부터 17년까지. 2011년에서 17년이면 박만 위원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박효종 위원장.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아직 이걸 방심위가 이제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뭐 밝혀져야 될 사안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한 언론에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부위원장이면 권모 부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네. A씨라고 표현돼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간 뭐 일단 그 팀장의 주장인 거죠. 네, 주장입니다. 위원장, 네. 부위원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근데 사실 보면 팀장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굳이 사실 뭐 진짜 어떤 정치색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렇죠. 말이죠. 예. 자, 그래요. 박효종 위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기 위원장을 맡았네요. 네. 어쨌든 불똥이 튀게 생겼어요. 네. 팀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팀장은 그래서 파면이 된 겁니까? 네, 파면됐고요. 예. 지금 검찰 조사 들어갔고요. 그 예. 아까 부위원장이었던 그 A 씨의 반론은 뭐냐면 민원인이 없어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직권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굳이 뭐하러 허위 심의를 지시하느냐라고 네. 반박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꾸며서라도 특정 방송사를 제재하고 불편한 얘기를 입을 막아야겠다라는 시도를 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위원이 이거는 할수 직권 있다고. 남용도 될 수가 있고 방송사에 대한 업무 방해도 될 수가 그럴 있는 수 있겠네요. 상황이죠. 예. 자, 방송심의.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방송위원장 직무대행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쳐져서 있었습니다. 방송위원회였죠. 그게 예. 무슨 방송위원회는 무소속 독립기구입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구예요. 네, 예. 그런데 정부기구에서 방송 정책을 하거나 심의를 하는 게 방송 독립성에 논란이 있을 네. 수 있어서 예.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심의 기능은 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는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요. 네, 그런데 방심위원들, 방송통신위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주죠. 왜냐하면 심의를 할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뭐 간단치 않네요.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네. 방송 장악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치심의, 표적심의라고 네. 비난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이 직원의 주장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했다면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건 뭐 정부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의문이 이 네. 방심위의 존재가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방송에서 제멋대로 방송하면은 또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정부 기관이 방송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어떤 개인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네, 얘기했는데 이 의견을 갖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거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선정성이나 폭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랜 논쟁입니다. 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요걸 이제 심의하는 내용이 그 중립성, 공정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이 공정성 심의를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정말 완전히 50대 50으로 갈라져서 한 20년째 논란 중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이렇게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들 보면은 방송 부적합 언어라든지 네. 진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패널이 다 한쪽 편이야. 이런 식의 뭐 토론이라든지 토크 이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종편 보면 완전 그냥 일방적 정치적 편향적 패널로 오직 그냥 반대파 비난만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심의 올라가도 전부 무혐의 받았어요. 하여튼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잘해주길 바라는데 좋은 기구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신학기가 되니까 교복을 폐지하자 이런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제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어서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건지. 우선 부모님의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들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우선 첫째, 교복이 불편합니다. 교복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긴장시켜요. 그런데 예쁘죠. 그리고 뭔가 교복을 입히면 아이들이 규격화된 느낌이 드니까 선생님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시선, 학생 같다라는 이 시선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첫째,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체육복과 생활복을 입고 가보려고 우리 딸의 경우 어떤 날 갑자기 일찍 학교에 가요. 그런 날은 체육복 입고 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문에서 안 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불편함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 여학생의 경우 치마 입으면 너무 추운 거예요. 춥죠. 다리가 시리고. 예. 그래서 바지를 입고 싶어 하는데 네. 그 바지를 입은 여학생에 대한 아주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허용하는 중고등 학교가 아니, 한 남이야 30% 뭐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지는 전 너무 그것도 이상해요. 추운 날에만. 그것도 확인증을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바지 스커트 걸러서 그거는 허용을 해줘야지.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네. 교복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어. 한 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평균인데 예. 고가에 더 비싼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아이들이 자꾸 잘하는데 교복값이 비싸다. 자, 근데 이런 불만. 이문실님은 교복을 입으면 사복을 많이 사지 않아서 좋아요.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생활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생활복은 뭐냐면 예. 체육복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활복을 선호하죠. 네. 네, 그래서 교복은 뭐 입고 싶은 친구는 입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출퇴근 아니 학교 등하교 등하교 해도 허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좋은 움직임도 있어요. 교복 공동구매, 교복은행. 그래갖고 제가 한번 가서 사 보니까 네. 언니들이 입던 교복, 오빠들이 입던 교복, 형들이 입던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것을 이제 빨아가지고 네. 다시 이제 아이들한테 파는데 교복 2벌에 10,000원 정도? 그냥 거저네요. 네, 그래서 엄마들한테 왜 이거 사냐 물어봤더니 한 복은 새 거 사고 한 벌은 네. 나머지는 아이들이 크니까 여벌로 2벌 정도 더 살 때는 교복은행에 오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정말 교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 학부모 또 학생의 그 화두가 되어버렸군요. 네. 예. 그래요. 여학생 교복 바지 허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릴라 의견도 있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복이 좋아요라고 하셨고요. 네. 비싸면 안 좋죠. 다만 그 품질이 좀 예. 떨어져서 그렇죠. 다른 기성복과 비교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돈 없으면은 사복 걱정합니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머니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생활복, 예. 네, 생활복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 오전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 내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좀 약간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수요일 날 22일 내일이 22일인가요? 아니, 예. 근데 모레구나.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가 좀 예정돼 있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예. 그 당원의 경과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네. 법원 쪽에서 조금 서둘러 주기를 아마 저는 바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걸림돌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실질 순사는 미니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어느 정도 냅니다. 예. 이게 이제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장실질 심사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 소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해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로 풀어서 쓴 게 200페이지가 넘고 네.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가 들어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주고 나보고 반나절에 끝내라고 하면 너무하는 게 아니냐. 아.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군요. 목요일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네. 수요일 날 내일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고요. 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목요일 새벽쯤에. 목요일 새벽쯤에. 아, 목요일 새벽쯤에. 그럼 또 잠 못 드는 수요일 밤이 되겠군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사건의 추이 같은 것을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막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마음을 정해놓고라도 예. 그 기자분들 기다리시라고 좀 이렇게 좀 판사 방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결과를 늦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사도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기자분들은 당연히 기다리면서 이제 근데 밤을 판사 새야 될 것 배정이 같고요. 아직 안 되지 않아요? 판사 배정은 사건을 영장을 하고 컴퓨터로 자동 배정을 합니다. 세 분이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받으실지는 모르죠. 아, 이 마당에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네. 판사님들은 그러면 주당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으시나요? 갑자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야근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는 건데 50 이상 적용은 절대 못 받고요. 대한민국 판사 등계 그 기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특히 이런 큰 사건을 맡게 되면 그럼 좀 쉬시나요 다음번에? 못 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내가 전생에 그 업보가 많은 모양이다라나 탄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맡으면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뭐 출세를 하려면은 뭐 당연히 그럼 뭔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가 한다라는. 근데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잘하면 모르겠으나 조그만 실수라도 하나가 있으면 또 이해관계에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어느 쪽에 결론을 해도 어느 쪽으로부터는 반드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언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지 또 어느 때 그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그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게 잘 감춰왔기 때문에 드러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측근들까지도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측근들을 회유하려는 조항도 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막 문서를 파괴하려다가 잡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계재단에서.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자,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인데 3대 구속사유 중에 하나가 그 증거인멸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혐의점을 10년 만에 찾았다. 근데 지금 또 풀어주시면 이 상황에서는 더 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 구속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겠죠. 좀 법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리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양치기 대통령 같은. 근데 양치기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저도 뭐 그 경제 범죄나 이런 거를 가끔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사기를 치는데 가장 잘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자신을 속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에서 보면 거짓말 하다 보면 뇌 구조가 바뀌어서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안 해요. 기억 자체가 조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B가 뭐 다 쓰는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냥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할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실은 이분은 확신 체계 속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겪어봤어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그럼 형이 67억을 진짜 빌려줬다. 본인은 이자도 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형 갖고 싶어요. 67억 그냥 빌려주는 형. 그냥 주고 뭐 달라지도 않고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사용증을 썼는지 마는지 그래도 67억 주고 갑자기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법인카드도 그냥 막 그러니까 써도 되는. 그게 우리 양재열 변호사 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법이 이 형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골고루 걸쳐 있는 겁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뇌물죄, 그다음에 뭐 국고 손실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고 편향되지 않게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제 횡령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전 분야를 망라하고 계시다. 근데요.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여사님의 명품백 돈이 들었냐 안 들었었냐 논란 중. 아까 사실 이제 뭐 혐의 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80페이지에서 90페이지 가량 A4 용지로 썼는데 이번에는 270페이지를 썼다고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는 것만 이 정도고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쓴 게 A4 1000페이지입니다. 예, 검찰이 정말 판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에게 이건 뭐 저는 뭐 좀 수당을 좀 따로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당을 따로 그리고 그 외에도요.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하여 또 그건 뭐 아예 자원외교 그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지난번 1차 소환조사 이후에 그때 얘기를 한 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문서들 증거들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문서 일일이 들이밀면서 뭐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120페이지 질문지 만드는 거 묻고 답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런데도
증거를 안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속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문서 기획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결제받아서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고 하니까 구속돼 있는 부하 늦은 측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14일날 소환조사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털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영장을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를 정리가 안 됐으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예. 영장의 공소 사실로는 정리하는 게 한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에 우리가 네. 새로 수사를 할 것만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또 드림인 거죠. 아이고 영장 실질 심사 네, 정치 이슈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언니들을 만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범언니. 이영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이 방송은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굵어지거든요. 예, 왜 그런지 예. 저도 모르겠는데 예. 유난히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언니라는 그 호칭을 받으시겠죠? 네. 좋죠. 예. 예, 저는 막내여가지고 아. 언니라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설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고란 기자님은? 저도 막내라서 언니라는 아이고. 호칭을 집에서는 못 듣지만 예. 사회에 나와서 많이 듣습니다. 예. 일남삼녀의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 생각하실지 갑자기 예. 머릿속이 뜨악해지는.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그 위에 부른 호칭이 누나가 아니고 언니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위에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맞은 게 아예. 밑에 여동생만 셋이어서 예, 평생 오빠 소리만 듣다가 네. 갑자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더니 예. 유사 방송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저를 그렇습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네, 미치겠습니다. 아주. 네, 우리 양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 또 한 시간 동안 또 함께할 텐데 아무래도 뭐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MB. 예. 네, MB. 뭐 지금이 아니라 좀 꽤 됐는데 이제 정점에 오르셨죠. 예. 예. 정점에 오르셨고 영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뇌물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스에서 3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만든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스에서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이 돈을 대납해준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부분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신 부분들은 이제 국고 손실이 된 겁니다. 단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을 뺀 거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허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하신 거죠. 대통령의 힘을 남용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퇴임할 때 안 가져와야 될 당연히 가져오지 않을 대통령 기록물을 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서 한 18가지 혐의를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항목은 6개고. 근데 또 이게 18가지 혐의입니까? 희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가지. 예, 저도 18가지. 그거 눈치채셨군요. 예. 제가 굳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예. 했는데요. 예. 평행 이론. 눈치채실 것 같아서.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본인이 또 최근에 그 말을 또 한 번 더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 있었어도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나만 깨끗하게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일이 아니더라. 되는 게 뭐 아니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지금 상황에 주변에서 뭐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이 한마디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때마다 이제 측근들이 버럭해서 정말로 안 내놓던 것들을 갑자기 토해내기 시작하신다. 그게 이제 MB로부터 네. 이 측근으로 불리는 그래서 결국 범죄를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MB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아까 단순한 거죠.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고 도와준 거고 예. 다 그냥 그때 당시로 범죄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켜서 한 일인데 예. 갑자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 해버리면 예. 자기만 뭐 이렇게 다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한 얘기 중에요. 이게 만약에
당선 후나 재임 기간에 밝혀졌으면 당선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역사의 가정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긴 어렵고 왜냐하면 선거 무효라는 것과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다르고요. 다만 이제 워낙 그 당시에 당선이 유력시 됐었잖아요. 이게 알려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만 너무 그런지 이제 오늘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이제 3억 원을 이제 스님으로부터 받아가셨던 부분이 이거는 확인이 또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스님께서 기독교계로부터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이 딸리니까 불교계에서도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거를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편향되지 않게 수표는 탈인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달라. 근데 여기서 주목의 두 가지인 게 그러면 뭐를 걱정을 했길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라 그랬었을까라는 하나가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불교계에 가기 전에 기독교에서는 다 받았다고 했으면 기독교계에서는 얼마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았을까 이거 안 나왔잖아요. 워낙 하나님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주신 분이라서 이전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받으셨는데도 갈등 일으키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